안녕하세요. 동양미술사 제3강의 마지막 3차 시 상대 미술 기타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시에서 청동기의 제작 기술과 문양,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작품 몇 점, 주요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동기뿐만 아니라 이제 금은기, 주로 이제 은기, 그다음에 이제 도기에 대한 부분도 이번 마지막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요. 상대 유적지의 연구는 초기에 이제 1970년대에는 은허 유적의 부호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80년대 들어와서 여러 군데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발굴된 지역들은 중원 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호북성 지역하고 사천성 지역에서 이제 상대 후기 정도의 이제 중후기 정도의 청동기 제작지나 아니면 유적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안양과 은허 지역 출토품들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동기들은 중원 지역 이외의 지방에서 나온 청동기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호북성 동록산 유적이라는 데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천성 지역을 좀 볼까 해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동산이 옛날에는 이 전체가 다 동광이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 호북선에 있는 동록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동록산 유적에 이제 동광이 현재 남은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 호북성 동록산 유적은 현존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제작 공방 유적이 이제 출토가 됐고요. 청동기 생산과 제작에 관련된 유적, 그 다음에 생산 중에서도 이제 광석을 먼저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재련하고 정련하고 주조하고 단야하는 모든 공정의 생산 공방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 의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큰 산이었는데 계속 깎아들어서 지금은 이제 윗부분에 요만큼만 남은 거고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면은 한 요 정도 돼서 그렇게 뭐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지금도 여기 보면 여기 초록색이 보인다든지 여기도 지금 뭐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동광석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취를 해서 이 돌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재련하고 정련을 해가지고 청동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동 만들어서 주조를 하고 또는 두들리는 단조 작업까지 이제 했던 공방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이 유적의 경우에는 기원전 1300년경 방소성 탄소연대 측정하면 가장 오래된 유적이 기원전 1300년경. 그러니까 아까 은허 유적에 이제 부호묘 나오는 게 기원전 요거보다 조금 늦은 시기가 되는데 부호묘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나라 때까지 기원 전후한 한나라 때까지 아마 계속 여기 동광을 채취해가지고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산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동이 굉장히 조금 남아 있어요. 아주 조금 이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보긴 힘들고요. 더 이상 채광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변은 다 유적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산의 밑에 부분은 이제 뭐 주거지라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꼭대기 부분만 이제 동이 남았고 나머지는 다 파가지고 그냥 산으로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록산 유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적인데요. 이 유적은 지금 발굴을 한 거 그대로 이제 유적 박물관을 지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묵과구 형태가 뭐냐 하면 광산을 캐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하는 통로, 나무로 만든 통로 같은 시설들인데 목책 시설과 목가구 시설 같은 공방지 유적들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나무의 편년에 의해서 기원전 1300년경의 상대에 해당하는 대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하남성 은허 지역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 호북성 동록산 유적에서 나오는 청동기 공방지의 연대가 한 100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아마 뭐 1위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1강 1도 얘기를 할 때는 기원전 20세기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원전 20세기로 올라가는 동강 유적지는 별로 없고요. 물론 이제 청동 공방지가 있기는 한데 이 공방지에서 나오는 거는 주조의 흔적 정도만 보이지 채광 흔적이 보이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청동기에 동을 어떻게 생산해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 중국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채광부터 시작을 해서 단약까지 이루어진 모든 공적이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는 이 동록산 유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유일할 수도 있죠. 이 동록산 유적이요. 이 동록산 유적은 아직 그 주변에 발굴되지 않은 공방지나 유적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더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청동 공구라든지 청동기를 제작했을 때 만들었던 공구라든지 지금 보는 목책과 같은 그 유기물질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연구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청동기는 이제 호북성 지역에서 나오는 청동기들이 이제 상대 청동기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북성 지역의 청동기들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호남성이나 호북성에서 나오는 청동기들은 중원 지역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동물 형태라든지 이렇게 좀 기괴한 모습의 문양들이 더 많은 게 특징인데요. 도철문 같은 거는 여기도 계속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상대 청동기들은 어쨌든 하남성 안양 지역에서 나오는 청동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하남성 박물관에 그 전시되어 있는 곽가장 160호분이라고 하는 유적의 청동기 출토 상태를 보시면, 물론 여기 있는 전시되어 있는 청동기들은 진품은 아닙니다. 이게 복제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시피 여기 누워있는 방정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을 비롯해서 각종 준이라든지 대형 준 같은 게 2개씩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작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막 다 뒤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형정이 있고 요거는 괴 같은 거가 있고요. 하여튼 종류 굉장히 많고요. 다양한 데다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칼날이라든지 창촉이라든지 이런 무기류들, 그 다음에 그 창 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령, 방울 같은 것들 해가지고 종류도 무기, 예기, 악기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뒤섞여서 보통 고분에서 작은 고분에서도 이런 거가 지금 하나씩 다 점수로 세워지기 때문에 몇백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쪽 구석에 아까 왜 부호묘 같은 경우에도 한쪽 구석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청동기를 부장을 하는데요. 이 청동기 한쪽에 이제 그 무덤이 보통 이런 형식으로 많이 되는데, 부호묘도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관이 여기 들어가고 이제 이쪽 부분에 청동기들이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덤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한쪽 부분에 이제 청동기를 모아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나의 고분 안에서 지금 보다시피 크기가 다양한 청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 중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정이다 이러면은 원래 천자의 정은 9개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9개의 정이 이렇게 그 크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구정 8궤 이런 걸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궤 같은 경우에는 8개, 그 다음에 이게 저기는 9개, 그 다음에 이제 제호는 낮아지면서 7개가 되기도 하고 5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원래는 계위에 따라서 그 등급의 그 피장자의 등급에 따라서 이게 원래 갖고 있는 청동기의 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기는 하는데요. 춘추전국 시대가 지나가면서부터 춘추전국 시대 정도 되면, 시대가 상대에서 좀 내려와 춘추전국 시대 정도만 되면 그런 숫자를 맞추는 게 그 계위에 딱 맞춰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한 무덤에서, 도굴되지 않은 무덤에서 어느 정도의 수량이 나오느냐 하면 좀 논란은 많지만, 좀 작게 나오는 거는 조금 나오거나 도굴을 당해서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도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200개에서 500개 사이에 청동기들이 한 유적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시간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들, 중요한 그 미술사나 아니면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작품들을 몇 점을 볼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유적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비슷한데 다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 2차 시에서 얘기를 했지만, 청동기 하나를 만들려면 도범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만들고 도범을 깨버리기 때문에 중국 청동기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생긴 게 여러 개가 나와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조금씩 찾아보면은 하나가 다 달라서요. 만약에 구정이 나왔다 그래도 이 정이 다 같으냐
형식은 같은데요. 형식은 다 같은데 일단은 수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장으로 찍어서 만들어내는 거랑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씩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석범 같은 데 찍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이 동일한 규형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대 고분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청동기들은 뭐 여하튼 다 아까 봤던 그 부호묘 출토의 그 몰빼미 모양의 그 치호준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시준 또는 치호준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 올빼미 모양의 그 동물 모양의 장식이 아주 많은 그런 준 같은 그릇들도 있고요. 좀 대표적인 양식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지금 보는 것 같은 방정 형태가 많습니다. 방정은 일단 네모난 몸체에 그 다음에 4개의 다리가 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끝에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철문이라고 하는 그 주 문양은 이 부분에 보통 원래 그 나중에 되면은 요 문양이 지금 위에만 있지만 나중에 전체로 이제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주 문양이 요 부분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이 이제 여기 역시 문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 그 음각으로 문양을 새겨놨는데 이 문양에 새기는 이 글자가 사모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모신이라는 뜻이라서 여기 보이는 이 신이 그 부호의 시호였던 비신의 신자를 해당하기 때문에요. 부호의 무덤임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청동기에는 부호라는 이름이 새겨져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시기 안양 무관촌에서 그 고분에서 출토된 그 방형정을 보면 아까 거랑 비슷한데 요번에는 여기 문양이 이제 여기하고 두 군데 들어가고요. 훨씬 입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내부에 보면은 사모무라고 이건 세모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무라고 하는 그 명문이 안쪽에 새겨져 있고요. 여기 손잡이를 보시면 손잡이에 이제 독특하게 그 사람 얼굴이 이제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 자세히 보시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 이 문양이 여기 눈이 있고 여기 눈이 있어서 가운데 보면은 동물이 두 마리의 얼굴이 있는 도철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 마리 한 마리 따로로 보면은 역시 용 문양이 있습니다. 여기 눈이 있고요. 여기 뿔이 달렸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이런 문양들 꼬랑지가 갈라지고 나오는 이런 문양들 이게 이제 기룡문 또는 기복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대 정도까지 계속 이런 문양들이 장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요 문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철문이라고 이제 쉽게 볼 수 있고 눈이 두 개에다가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도철문이라고 한 동물 문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요거 자체를 또 다른 동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게 지금 동물 한 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동물 한 마리가 마주보고 있어서요. 대칭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아주 입체적인 데다가 문양을 여기는 이제 그 다리에 있는 것처럼 동물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눈썹 있고 동물문이 나와서 요 구정 같은 경우에는 왜 양저문학에 보이던 3단으로 있었던 동물 3마리 문양 같은 것들이 더 훨씬 복잡하게 단독 동물 문양들로 발전을 해가면서 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그 동물의 조형 양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신기함을 많이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양식적으로 훨씬 세련된 양식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들을 좀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보이는 이런 동물들은 다 상상의 동물들이고 신과의 교접 또는 신과의 그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얘기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동물이라도 조금씩 변형된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얼굴이 굉장히 많아서 권위와 위험을 많이 보여주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본 삼호무정의 이제 그 손잡이 부분의 문양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조그만 사람 얼굴이 나오고요. 양쪽에 두 마리의 동물이 호위를 하는 건지 잡아먹을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전부 이렇게 그 와운문 같이 이렇게 돌굴돌굴 돌아가는 이 문양이 있는 동물이 이제 그 사람 얼굴 가운데를 두고 양쪽에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얼굴에 눈 보이시죠? 여기가 눈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입을 벌렸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리가 뒷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다란 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꼬랑지가 말려서 올라가서 다리가 두 개만 보이지만 아마 다리가 네 개 달린 짐승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도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 그 다음에 앞발, 이거는 뒷발, 그 다음에 꼬랑지. 문양은 서로 좌우대칭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 귀 같은 형태를 보면은요, 그냥 공간에 맞추어서 적당히 넣기 때문에 완전히 좌우대칭은 아니에요. 완전히 좌우대칭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 밑에는 다시 동물 문양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좀 솥불 같은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 좀 다른 형태의 동물들이 몇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동물 바탕 문양들, 동물 바탕 부분은 그냥 공백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뇌문 같은 것들을 연이어서 넣으면서 장식을 해요. 그래서 이 바탕 문양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 문양이 서로 구별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인데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그 사람들, 학자들마다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짐승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령한 짐승들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 보호하기 위한 수호적인 존재들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네, 여기 사람 얼굴에 두 마리의 동물이 있는 이 모습은 도끼인데 이거는 부호묘에서 나온 도끼인데요. 아까 사무무정에서 나온 도끼 아니 정의 손잡이 부분에 있는 문양이 거의 그대로 도끼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문양들이 비슷한 시기에 널리 유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사무무정의 다리에 있었던 문양들이 여기는 지금 주문양의 얼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이 이제 눈썹이 뿔 달리고 눈 달리고 했다 해서 이걸 도철문이라고 많이 불러왔다가 지금은 이제 수면문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에 나오는 이 문양들은 대부분 뇌문이라고 하는 이 바탕 문양들이 그 전체를 다 메꾸고 있습니다. 이 바탕과 주 문양을 갖다 구별하는 이유는 입체감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주 문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 청동기에 나오는 그 주문양과 종속문양의 경우에는 종속문양은 대부분 다 뇌문이 많고요. 조금 드물게 이제 선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달린 매미 문양 있죠. 그 문양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 종속 문양들은 좀 잔잔하게 해서 빽빽하게 모든 공간을 다 메우는 데 비해서 주문양은 입체적으로 부조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이 되면 이 주문양이 이제 직접 튀어나와 가지고 동물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안양 지역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호남성을 비롯한 그 지방의 그 청동기들에서 그렇게 입체적인 양식들이 더 많이 보여서요. 지방적 특색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그 호남성 상담현에서 출토된 동돈준, 동으로 구리로 만든 돼지 형태의 술 그릇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기는 유적의 연대를 봤을 때 상대 후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 상대 후기라고 하지만 지금 보이는 양식은요. 입체적인 돼지 형태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만들었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아까 그 왜 문양이 튀어나오고 뭐 이러는 그런 도철문이 막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막수레어의 그 5단계설 뭐 이런 거에 의하면 이렇게 평면적이고 선과 면으로만 이어진 이런 거는 상대 전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상대 후기에서 오히려 형상은 사실적이 되고 문양은 단순한 형태로 나오는 예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막수레어의 문양만 가지고 청동기의 양식을 청동기 문양과 양식만 가지고 청동기의 그 편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중국 청동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수레어의 얘기대로 문양만 가지고는 문양의 단순함, 뭐 입체감,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시대를 편년할 수 없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유적과 그 다음에 이제 조형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상대 후기가 되면 굉장히 사실적인 조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 보면은 여기 돼지 코 있죠, 입 있죠, 눈 있죠. 그 다음에 그 다리 4개 있고 꼬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속이 비었고요. 요 구멍이 뚫려서 위에는 새 모양이 있는데 새 모양도 보면 굉장히 새처럼 눈 있고 불이 있고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연주의적인 자연의 모습과 닮은 사실적인 조형들이 상대 후기에 오히려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리도 같은 데서 봤던 거 보면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던 형태들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상대 후기가 되면 더 사실적인 그 사실감 있는 형태들로 변형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계속 그 뭐 도철이나 이런 것은 없느냐?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있어서 뿔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기룡문 뭐 이런 계통, 기복문 이런 계통이고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크게 올라가는 날개, 이건 돼지 날개나 돼지 뒷다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거 하나가 동물 문양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개의 동물 문양들이 계속 남아있기는 하는데, 그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조형감과,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조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돼지의 조각이 훨씬 더 돼지의 조형에 신경을 써서 뭐 다리 형태라든지 꼬리 형태라든지 입이나 눈의 형태라든지 이런 그 조각적인 요소가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요. 그 문양 장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면을 장식하는 그 의장적인 특징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좀 희한한 거는 여기가 이게 술잔이라고 돼 있는데 구멍이 몸에 뚫려 있어서 진짜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술을 담을 수는 있죠. 지금 보는 거는 호남성이 또 다른 예양현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상준인데요. 여기 뭘 담게 만들었냐면 이거는 상이니까 코끼리예요. 그래서 코끼리 모양의 술 그릇이 되는데 코끼리 모습 같네요. 코끼리 모습 다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빨도 있고요. 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코가 그려져 있는데 긴 코에 여기는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은 없어진 상태예요. 여기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뚜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몸체에는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눈이 있고 여기 뿔이 나와가지고 부리가 되는 요 동물이 그 물고기 비슷하긴 하지만 뭐 기봉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문양이 양쪽에 같이 있습니다. 또 작은 동물이 여기 한 마리 더 있고요. 여기는 동물의 전체 모습이 하나 더 있어서 지금 보다시피 이 코끼리 몸체 전체가 여기도 보면은 동물 안에 또 동물이 있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동물과 동물이 겹쳐서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형태로 코끼리 안에서 또 다른 조형물들이 그 들어가서요. 복합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섞여서 코끼리 하나의 그릇을 갖다 하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의미들은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코끼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에 코끼리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상나라 때에는 코끼리가 남방 지역을 통해서 그 아마 인식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끼리의 상아 있죠? 여기 보이는 상아 이빨 되는 어금니가 되는데 코끼리의 이 상아로 만든 조각들이 이제 상대의 그 부호묘 같은 데서 출토되기 시작을 하고요. 조금 이따 보실 사천성의 삼성퇴 같은 경우에는 삼성퇴 유적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실제 상아가 통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남아 지역이나 그 더운 아열대 지역에서 사는 이 코끼리의 실물이 이 지역에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아가 출토되고 있어서 상아 조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역시 부호묘에서 출토가 된 그 장식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부호묘에서는 옥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코끼리 모양의 옥조각이라든지 돼지 모양의 옥조각이라든지 이런 옥조각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옥은 그 사람 모양의 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꿇어 앉은 자세에 그 두 손을 모으고 있어서요. 그 시녀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옥 조각들이 사람이나 동물 모양으로 여러 개가 이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부호묘에서 출토된 유명한 상아 배입니다. 잔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상아는 이 한 조각, 그 다음에 이 한 조각. 그래서 두 개의 두 개의 상아를 가지고 맞붙여서 조각을 해가지고 속을 파내가지고 그릇을 만든 거예요. 속이 비어서 컵이 되는 거죠. 여기 배라고 하는 거는 컵 생각하시면 돼요. 손잡이에 달린 머그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실제 상하 크기를 잘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상하로 만들긴 했지만 문양은 여기 보면은 여기 도철문 보이시고요. 여기 선문 보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바탕에 여기 잔잔한 문양은 전부 다 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양은 청동기 문양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의 장식들, 이거는 터키석을 쓴 건데요. 이 터키석은 그 역시 중국 그 중원 지역에서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뭐 멀리는 아프가니스탄이고요. 좀 가까이는 몽골 북쪽 지역에서 이제 터키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남쪽에서는 상하가, 북쪽이나 서쪽에서는 터키석이 들어와서 이렇게 호화로운 물건을 이 부호 시기에 시절, 그러니까 상대 후기, 중후기에 이런 유물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게 직접 중국에서 제작해서 그 왕실에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하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대외 교류를 얘기를 할 때 동남아라든지 서역과의 교류를 얘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1986년에 사천성에서 발견이 된 삼성퇴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퇴 유적은 사천성 광안시에서 발견이 됐고요. 특이하게 여기서는 그 제사갱이 2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뭔지 몰라서 제사갱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냥 네모난 구덩이에 잔뜩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이렇게 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거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한 1m가 좀 넘는 코끼리 상아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 상아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왔고요. 그 중간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나중에 보실 그 청동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손 2개가 보이고 있는데 요거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 이빈상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되고 큰 그 청동 조상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2호 제사경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기억하세요. 요게 그 이빈상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됐을 때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상아를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청동기들을 꺼냈더니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목 잘린 시체 흔적 같은 것, 인골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래서 뭐 제사를 지내고 파묻었던 흔적일 거라고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지나 공방지나 도성지가 아니라 제사갱이 나와서 이게 이제 왜 이런 유적이 이렇게 사천성 같이 먼 지역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뭐 양식이나 뭐 여러 가지 연대로 봤을 때는 상대 후기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코끼리 상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각종 청동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청동기들이 뭐냐면 사람 얼굴 모양을 한 청동기들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세부 보실 텐데요. 사람 얼굴 모양의 청동기들이 여러 점이 나와서 진나라 이전에 진시황릉 때 이제 인체 조각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대에 이미 인체 조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사람 얼굴을 갖다가 입체로 조각을 했었던 인체 조형이라고 하는 게 이 상대 후기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억나세요? 손 2개 보셨죠? 손 2개가 이렇게 생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청동 이빈상 이 전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 높이가 262cm라서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사람이 쓰면은 보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150cm밖에 안 되니까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데요. 이렇게 올려봐야 되는 정도로 크고 그 다음에 대저가 상당히 높죠. 대저가 상당히 높고 조각은 상당히 정밀합니다. 조각은 입체로 되어 있고 상당히 정밀합니다. 얼굴은 좀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요. 별로 사람처럼 보이진 않고요. 손은 엄청나게 과장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진짜 손일까 하는데 앞쪽에서 보시면은 손톱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을 만큼 손을 과장하기는 했지만 사람의 손임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뭐를 하냐면 원래 상아를 이렇게 꽂았었던 걸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옷을 보시면 여기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음각을 해가지고 조각을 잔잔하게 해서 허리띠라든지 옷의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귀의 경우에는 귓볼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 아마 귀걸이 같은 것들을 매달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관을 썼고요. 머리를 올려서 관을 썼고 사람 얼굴 형태가 좀 과장되고 이상하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 얼굴들은 대부분
대부분 다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역삼각형으로 올라가고 입이 굉장히 크게 그 표현이 된 독특한 인체 조형 양식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뒤쪽인데요. 여기 보면 귀에 구멍 2개 다 보이시고요. 뒤에 이렇게 꽂은 게 있어서 광배 같은 것을 달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옷띠를 갖다가 잔잔하게 해서 그 매듭을 묶어가지고 표현을 한 이런 것도 자세히 표현을 해놨고요. 대좌 부분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눈 나오고 뿔 나오고 한 거로 봐서는 아마 역시 그 동물, 이상한 동물 또는 이제 뭐 도철의 형태를 갖다 변형시켜서 대좌를 만들었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m가 넘는 대형의 청동 조상을 입체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졌고 조형 양식도 굉장히 이렇게 그 보면은 이렇게 문양이 굉장히 잔잔하고 아주 세밀하게 표현이 돼서요. 상당히 뛰어난 조형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람 얼굴이나 청동기 양식들은 사실 중원 지역 양식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서 이 지역, 사천성 지역 특유의 청동기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도철문의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에 유행했던 문양들의 영향을 받고는 있어서요. 중국 청동기, 중원 지역 청동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변화된 독특한 양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1호갱의 끝에 보면 조그만 사람 얼굴들이 청동기로 만든 사람 얼굴들이 나왔다는데 그런 게 이렇게 생긴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한 3, 40cm 정도 이상 되고요. 엄청 무거운 편이에요. 물 여기가 속이 이렇게 뚫려 있긴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편이고 표면에 이 금색은 얇은 금판을 눌러붙여서 금박을 눌러붙여서 도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 부분을 이렇게 도금을 했었던 흔적이 나오는 얼굴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뒷면에 보면 이렇게 먹이를 따은 흔적 같은 것도 세밀하게 조각을 해서요. 청동기의 제작 수험씨가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아까 그 청동나무가 하나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보이는 청동나무의 이 부분을 아마 아까 그 2호갱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거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개의 청동기를 만든 거를 갖다가 그 분리가 돼서 나온 걸 합쳐보니까 전체 높이가 4m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청동나무가 나왔습니다. 각 나무에는 나무 가지 끝이 벌어지면서 2마리의 새들이 양쪽 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는 가지가 하나가 나왔지만 여튼 대부분의 경우에는 2마리가 쌍으로 나오고요. 한쪽에 2마리, 한쪽에 1마리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세계수 또는 신수라고 부르는 그 성스러운 나무를 갖다가 표현한 청동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주법, 그러니까 부분 나누어 가지고 조각을 주조를 한 다음에 합치는 그런 양식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무 위에다가 금판을 뒤집어 씌운 막대기의 세부인데요. 여기 새겨진 문양들은 기룡문이나 기봉문 같은 형태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가지고요. 이 시기에 이제 금으로 그 동을 씌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장식을 했던 그런 예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얼굴 모양의 가면 3개 모두 다 삼성퇴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높이가 1m가 넘어서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다기보다는 신의 상징 같은 거로 해석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지금 사람 얼굴 아까 봤던 그 이빈상의 얼굴하고도 많이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가면처럼 뒤쪽이 없는 상태로 나와서요. 이게 어디에 썼던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에 이상한 게 달렸죠. 여기도 눈에 이상한 게 달렸고 가운데에 뿔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이 상의 경우에는 지금 뿔이 없긴 하지만 구멍이 있는 거로 봐서는 이렇게 뿔 같은 게 여기 달려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에 썼는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사천성에서 발전했던 상대 후기의 독특한 조형예술, 특히 인체 조형예술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예들이 되겠습니다. 상대에는 청동기가 대부분 금속은 사용되는 금속은 청동기가 중심이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금으로 만든 장신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원 지역에서는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부호묘에서도 금제 유물은 별로 없는 편이고요. 옥기라든지 뭐 구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상아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금은 별로 중원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금은 보통 산서성이나 아니면은
북경 산서성 일대 아니면 감숙성 일대 그런 조금 변방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상대 후기 유적에서 나온 산서성 출토 금제 귀걸이들입니다. 요 부분들이 다 이제 구멍해가지고서는 끼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있는 이 초록색 돌들은 이제 터키 서각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크기는 한 2cm에서 3cm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분 여러 개에서 여러 개가 출토가 됐고요. 1957년 산서성 도화장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출토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얇은 금판을 두드려서 만들고요. 예, 여기 보면은 하나의 금판으로 원래 두드려서 이렇게 만들고 이쪽은 넓히고 이쪽은 가늘게 만들어서 만드는데요. 이렇게 부러진 경우에는 붙인 예도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금제 팔찌인데요. 이거는 1977년 그 북경에서 출토가 됐고요. 역시 상대 후기 그 평곡 유가하 무덤에서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지름은 이제 바깥 지름이 12cm 정도 돼서 12.4cm 정도 돼서요. 금을 두들려 가지고 만든 팔찌 이게 단조기법이에요. 단조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을 두들려 가지고 만드는데 아까 귀걸이도 요만한 금이 있으면은 망치질을 막 하면 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위는 이렇게 넓게 펴고 그다음에 이쪽은 길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봉이 있으면은 그걸 막 넓게 펴가지고 가늘고 넓게 펴서 맨 끝부분을 납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구부려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금속 봉을 이용해 가지고 팔찌를 만든 단조한 그 팔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북경 지역에서 출토가 됐어요. 금의 성분은 아쉽게도 이렇게 정련이 잘 돼 있지 못해서 금이 약 85% 정도의 은하고 동이 섞여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제 팔찌가 이제 금제 팔찌, 귀걸이 이런 예들이 이제 지방에서 출토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그 금판을 단조해서 만든 예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중원 지역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 산서성, 북경, 그 다음에 좀 멀리는 감숙성 이런 데에서 이제 상대의 금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화하족하고는 다른 풍습을 가진 다른 민족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에는 이제 토기에서 도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산 문화부터 이 회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환원염으로 번조를 해가지고 이게 회사에게 단단한 경질 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용산 문화의 회도 단계가 좀 더 계속 이어져서 회도로 된 유물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마 식용기로 사용했던 건 대부분 다 회도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도는 대부분 지금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회색빛을 띠긴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슬라이드가 좀 너무 누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요거 중간 정도 되는 약간 이렇게 미색 섞인 회색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하고 비슷한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 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둥글넓적한 그릇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산문화에서도 회도가 만들어지고 백도가 만들어진다 그랬는데요. 이 상대에도 역시 회도, 백도 다 만들어집니다. 다만 흑도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흑도 대신 새로 등장을 하는 거는 회유, 도준이라고 해서 유약을 입힌 자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20세기 초반 하남성 정주에서 출토돼서 현재는 미국 플리어갤러리에 소장이 되어 있는 백도 뇌문래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그 손잡이 문양이라든지 여기 이제 기룡문 같은 것들 나오는 거라든지 뇌문 나오는 형태, 도철의 형태 이런 것들은 상대 청동기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서 도기를 만들었었던 좀 드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백도, 백자를 만드는 그 재질이 되는 백토 있죠. 그 고령토를 이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치밀한 그 바탕 흙을 써서요. 굉장히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치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양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금속기, 동시대의 청동기 문양을 모방해서 만든 백도 그 도기들이 이제 정주 지역에서 이제 좀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완전한 예들이 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정주 지역에서 유물이 몇 점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백도유라든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건 좀 독특한 백도정인데요. 뚜껑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정주 지역에서 나온 하남성 정주 지역에서 나온 이제 백도 상대의 백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이 그 매미문이라든지 뇌문이라든지 도철문 여기 눈 보이고 이렇게 그 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도철문 이런 것들은 그 토기 청동기의 문양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도자기를 제작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동기 제작할 때 도범 자체가 지금 보는 백도처럼 그 아주 빽빽한 그 문양을 가진 도기들로 나오는데요. 그 백도로 만들어진 거하고 그 도범으로 사용된 거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불에 맞아서 구운 흔적이 있고 깨진 것들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음각으로 문양이 나타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범이고요. 이거는 근데 양각으로 문양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에 맞은 흔적이 별로 없이 제대로 불에 구운 것이 나와서 그 금속을 주조해서 나오는 범과 이 지금 그릇으로 만들었던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 도자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회도를 만든 다음에 이 회도를 제작하는 온도가 상대에는 상당히 높아서 1200도 정도에서부터 회도를 번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체로 유약을 입혀서 회유라고 하는 유약을 입혀서 그 회도를 한번 굽고 그 다음에 유약을 입혀서 구우는 재벌을 해서 굽는 재벌 자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회유도준이라고 부르는데 회유도라고 유약을 입힌 도자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유라고 하는 거는 잿물 가지고 만드는 거로서요. 철분이 좀 섞여 있는 잿물들이기 때문에 사실 나중 후대에 청자유약이랑 같은 성분에 가깝습니다. 아직 정제가 덜 되고 그다음에 번조 솜씨가 나쁘기 때문에 청자의 푸른색이 나지는 않지만 지금 누르스름한 빛깔이 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청자유약의 기원이 되는 그 회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네, 푸른색 이게 지금 다 갈색 정도잖아요. 근데 좀 더 누런빛을 많이 내면은 황유라고 불러요. 누런빛 좀 더 많이 내면 황유라고 부르는데 이 황유나 가류 같은 그 색깔을 띤 그 유약들, 회유 계통의 유약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회유도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고요. 유약을 입혀서 굽는 이런 것들은 후대의 도자기처럼 그 두 번, 그 초벌 굽고 재벌 거서 두 번을 구워야 되고요. 온도 1200도 가까이 높아지고 태토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100도의 재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토가 되게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100자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원시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자 유약하고 유약의 성분도 비슷하고 태토는 백토 성분이고 그래서 원시청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대의 원시청자는 이제 나중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내려가서요. 나중에 이제 그 청자로 그 뭐 고월자를 비롯한 그 고식청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아직 좀 멀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주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회유도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승성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드린 흔적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두드려가지고 그 테토를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드리는 건데 이렇게 두드리면 테토 안에 있었던 기포들이 빠져나가서 재벌을 하거나 이럴 때 터져나가는 게 좀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기술의 제작이 그 단순하게 그 형을 만들어서 그 금속기의 제작이나 이렇게 아주 정교한 문양을 만들고 뭐 이런 큰 형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약을 바르고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상대 회유 도준들은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구연부가 넓고 밑에가 이렇게 둥그스름한 형태의 받침을 가진 경우도 있고 받침 갖지 않은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굽다리가 있기도 하고 굽다리가 없기도 하긴 하지만 여하튼 입은 넓고 광구 호계통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이제 준이라고 불러서 많이 나오고요. 문양은 대부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승성문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뭐 빗살무늬 같은 이렇게 빗금 같은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요철이 별로 없이 깨끗하고요. 유약만 입혀놓은 거로 봐서는요. 이거는 아마 다 식용기로 사용했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얘가 지금 높이가 19.6cm이니까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적당한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남성 지역에서 만들어진 원시청자 단계의 회유 도기들이 이제
시대가 좀 내려가면서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게 더 발달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나중에 이제 춘추 전국 지나서 한나라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점점점 유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중국 중원 지역에서 상당히 먼 내몽골의 오한기라는 데 가면 대전자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 대전자 유적은 역시 상대 후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의 문화는 상대 중원 지역의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대전자 유적의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는 앞 시기에 보였던 채도들 같은 것처럼 붉은색과 백색을 비롯해서 검은색 같이 3색 정도의 안료를 사용해서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이 채회도들이 나오는데요. 문양은 상대 문양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상대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가점 하층 문화는 내몽골 자치구 쪽에서 나오는 거라서 아마 중국 북방족들의 문화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요것이 이제 홍산 문화를 뒤를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청동기 시대의 북방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양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동물처럼 보인다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대의 청동기 문양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삼조끼들이 등장을 하죠. 력 같은 계통의 삼조끼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사이호, 뢰 이거는 이제 뢰 같은 호나 뢰 같은 계통의 청동기 기형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중원 지역의 청동기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같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완전히 좀 다른 양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 지역 특유의 변화된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이나 호북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금 양자강 유역은 별로 보지는 않았지만 사천성 일대, 그 다음에 이제 북방의 하가점 일대에서 나오는 상대 후기의 청동기 문화권의 유물들은 이렇게 상대 중원 지역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일방적으로 상대의 영향만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보시면서 이제 상대 문화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대 지나서 주대에서 천추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미술을 볼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미술이라고 하기에는 하지만 조형 예술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고고학적 유적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요. 형식이라든지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 고고학 분야하고도 겹치는 부분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주 춘추 전국 시대부터는 그러니까 주나라와 춘추 전국 시대에는 역시 청동기가 이어져서 나가고요. 제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칠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칠기가 등장을 하면 그림을 그리는 예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